지금까지 이제 보육 혁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남은 한 가지가 있죠.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까지 잘 이렇게 보살폈는데 그 다음에 또 맞닥뜨려지는 벽이 살인적인 사교육비예요. 네. 교육 머리 아파. 맞아요.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기 낳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보육인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교육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작년에 이게 뉴욕타임즈 12월 2일자 칼럼인데요. 대한민국이 사라지는가? 라는 제목 하에 왜 그랬냐 하면 이 칼럼니스트가 분석하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놀라울 정도의 많은 사교육비 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출생률 회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확 공감이 되네요. 진짜. 그렇죠.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의 계속. 자녀 한 명당 26세까지 양육 비용을 보면요. 개인이 3억 5천을 들고 정부에서 2억 7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억 천이 들어요. 아, 합쳐서. 어머머머머. 그러면 아이 둘을 키우면 교육비가 한 1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평균이거든요. 전국의 평균이니까 서울, 도심, 강남에 사는 사람은 아마 이거의 2배는 쓸 거예요. 못 들겠어요. 네. 일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봐봐요. 뭐 어학연수 만약에 가고 싶다 그래. 그러면 여기다 또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 취업, 결혼 이런 것까지 서포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나는 큰일 나는 거야. 많이 독립시켜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80살까지 일해야 돼. 계속 일해야 돼. 와 대단하네 진짜. 이제 이 모든 것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고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인데 그 원동력이 교육에 힘이 있었다. 그만큼 부모들이 자신도 열심히 교육했고 자기 자녀들도 열심히 교육시키는데 학교열이. 교육을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가 시키거든요. 공교육으로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나라는 제대로 못 가르치고 사교육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점점 좋은 교육 받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어려운 사람은 그런 좋은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비가 너무 드니까. 그런 사회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교육비 문제를 어쩔 수 없다 하고 따라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아니 근데 의장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국 사교육비 문제 심각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자. 그때도.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잡아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이미 사교육 시장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고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막을 수 있기는 한 건지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요? 뭐예요? 뭐가 바꾸냐면 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요? 그거는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 전체를 바꿔놓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AI 칩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5년 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is recording is intended to assist non-verbal individuals. Excuse me, can I get your attention? 과학 실험을 하는 과학자 곰돌이라고 입력하니까 이렇게 귀여운 작품을 만들어줬고요. 사진이나 드로잉, 앤디 워홀 스타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의 생산 과정, 인사 관리, 교육, 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고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지금 AI 공교육으로 바뀌어가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25년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내년부터 영어와 수학과 정보 세 과목은 이미 AI 교과서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일 빨라요, 세계에서. 오는 2025년부터 학생들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AI 공교육은 사교육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60만 명입니다. 초등학생 수도 2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대 다 교육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려해서 하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일대 다 교육은 지식 정보 전달 교육이 되고 그 선생님의 역할을 인스트럭터라고 그러죠. 네. 인스트럭터. 주입시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배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는 구글과 네이버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려고 선생한테 배우냐. 아, 검색해서 나오니까.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전부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창의력 있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것이 교육계에서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AI 공교육을 이제 받게 되면 학생한테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AI 선생을 호출할 수 있는 컴퓨터를 열고 네가 궁금한 거 이걸 물어봐라. 근데 그걸 또 이런 퍼스펙티브, 관점을 바꿔서 이런 시각으로 물어봐라. 하면 또 다른 답이 나오고.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물어본 통계가 계속 축적이 되면 이것을 생성형 AI 컴퓨터로 아이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이 아이가 전국의 학생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 진도를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런 점에서 거점이 있고 이거를 다 분석해서 딱 선생에게 주니까 선생이 그거를 보고 수업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아, 완전 맞춤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맞춰지는군요. 그래가지고 선생이 인스트럭터가 아니라 가이더 내지는 디자이너가 돼요. 아, 그 정보 받아서. 1대1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고 이러다 보면 그 아이의 진로 적성까지도 고려한 1대1 학습이 가능해지겠죠.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몇몇 국제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소위 그 토론식 수업, 또 거꾸로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선생은 과제만 내주고 학생들이 각자 나누어서 연구해가지고 학교에 와서 발표하고 다른 학생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고 선생은 그 수업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교과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의 영역도 무한정 넓어질 수 있죠.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런 교육으로 바꿔가자는 것이 AI 공교이고 거기에 선생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매년 5,400억씩 작년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집행을 합니다. 큰일 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말이죠. 제가 이제 교육 크리에이터로서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이 AI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사교육비 어떤 지출 증가에 막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공교육보다 해당 교육 정책에 대해서 사교육이 더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근데 AI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AI 역량을 사교육이 더 빠르게 흡수해서 AI 사교육이 나와버린다면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그것까지 않을까. 생각 못했는데. 네. AI 공교육마저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노헬프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공교육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과 선생님과 AI 선생 사이에 질문하고 답한 내용 그것은 개인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질문하고 답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밖으로 유출이 못되게 법으로 묶어져 있어요. 학교 안에서만. 학생 동의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해야죠. 이 문제는 지금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이 동의를 하더라도 못 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자기 친구가 물어본 것도 인용해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거든요.
물론 사교육 기관들이 외국에서 그런 정보를 사다가 사교육으로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한국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 정보가 무지하게 비싸요. 그리고 외국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 기관들이 따라오기가 힘들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우리가 공교육이 10년만 앞서가면 매일 260만 개 이상의 질문을 퍼붓고 그것이 최적화돼서 계속 선생님과 학생에게 제공되고 계속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 축적이 되니까 사교육 어느 한 사교육 회사가 그걸 혼자 능력으로 그걸 따라온다는 건 불가능해지죠. 근데 사실 말이죠. 혹시 뭐 슬기님 혹시 수능 세대실까요? 아, 그럼요. 아유, 나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수능 봤어요. 수능이 이제 3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학생들이 이 수능을 더 보고 있고 더 고도화되고 발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은 아직도 수능 맞춤형 교육 형식인데 과연 그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AI 공교육이 그 입시 제도하고 맞물려서 이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가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기업이나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각 대학은 인류대학으로 갈수록 생성형 교사와 얼마나 접촉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가를 체험하는 그런 에세이를 쓴 그런 학생을 뽑지 않을까요? 아이, 달라지겠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성과를 만들어낸 학생의 경험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공교육과 같은 첨단 교육 기법을 도입해서 공교육을 혁신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모든 앞으로 대통령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헌법에다 박자는 거죠.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